현대사회의 제1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사회학 편 중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회구조론과 사회변동론 가운데 우리 일부를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사회조직이랄지 그 사회학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정했던 그 진도를 모두 마치게 될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15주 동안에 첫 주와 그 다음에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 이렇게 3주를 뺀 12주 가운데 우리가 정치학을 3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2주를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을 4주하고 반을 공부했습니다. 거의 4주를 공부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학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3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과학 가운데 정치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이 4개 사회과학의 대강은 다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사회과 과목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연결시키는 그 중간 영역이 되는 그런 사회과학 그 총론은 거의 주요한 개념 이론들은 다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사회학의 이제 또 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사회학의 나머지 부분을 다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문화 현상론을 공부하고 있죠. 그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이제 사회문화 현상 조사 그 연구 방법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교재를 보면은 168페이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 3절 부분에 이제 사회문화 현상 그 연구 접근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을 바꾸어서 사회구조론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론 마지막 그 3절 부분 우리의 그 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과학,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경향과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형성이 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지금 사회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리한 것처럼 맨 첫 부분에 정치학 부분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법학 부분, 경제학 부분, 오늘 사회학 부분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4대 그 분과 학문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은 우리가 공부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플러스 그 이상의 또 다른 그 사회과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과학이 형성이 되게 된 형성 과정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중세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암흑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오면서 근대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 근대의 문을 열어준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과학혁명이었습니다.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사학자 그리고 과학철학자가 처음 썼던 그 용어죠. 과학혁명이다. 영어로 말해서 이제 scientific revolution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큰 변화를 말합니다. 어떤 단순한 변화보다 엄청난 그 큰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체로 혁명이라고 할 때는 이제 피를 흘리는 유혈혁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혁명이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죠. 이런 혁명들은 대체로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유혈혁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유혈혁명이 아니고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혈혁명이 아닌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과학혁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았던 그런 혁명을 우리는 묶어서 과학혁명입니다. 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크게 보면 2개, 작게 보면 3개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력의 법칙, 그 다음에, 진화론, 요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크게 볼 때는, 일단은 그, 기동설이죠.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근대적 과학혁명입니다. 이 과학혁명 때문에 이제,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어서 이제 사회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연과학의 엄정한 그런 절차를 사회 현상에도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꽁트와 생시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꽁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지식의 3단계를 얘기했잖아요. 맨 첫 단계가 신학의 단계, 그 다음에 형이상학의 단계, 그 다음에 실증주의 단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의 단계는 이제 우리가 말다시피 그 중세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관념론 중심의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대초입니다. 이 근대초의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자연과학에서 발전한 그런 연구 방법론 같은 것을 사회 현상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라고 했던 것을 이름 붙여서 꽁트가 이제 실증주의다, 이렇게 포지티브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꽁트의 이제 이런 실증주의로서의 사회과학을 이제 우리는 사회학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꽁트를 사회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증주의 사회학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을, 그죠? 진화론을 그 스펜서가 이제, 허버드 스펜서가 사회 현상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 진화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꽁트는 그 지동설하고 중력의 법칙을 이제 그 사회과학에다가 사회 현상에 적용해서 이제 사회학을 만들었다면, 다시 말하면 실증주의 사회학을 창시했다면, 영국에서는 이제 허버드 스펜서가 우리가 그 진화론을 이제 사회 현상에 적용시켜서 사회 진화론을 만들어졌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학이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학적 인식론에 기초한 시민혁명, 그리고 과학적 인식론에 기초로 해서 이제 최초로 일어난 것이 그 청교도 혁명이 났고, 그 다음에 명예혁명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 났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났고, 이런 일련의 시민혁명, 그리고 그런 욕구 발생, 시민혁명의 어떤 그 기반이 됐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사상적 기조로서 이 계몽주의, 계몽 사상이 태동이 됐습니다. 이 계몽이란 말은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이 개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을 연다는 열 개자죠. 몽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깜깜하고 어리석다. 깜깜하고 어리석은 으로부터 문을 열어준다는 게 바로 계몽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영어의 enlightenment다, 이렇게 말합니다. light는 불을 켠다는 거죠. enlightenment, 불을 켠다는 게 불을 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계몽 사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계몽 사상이 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근대 철학의 기조가 된 겁니다. 칸트가 이제 이성을 얘기를 했고, 헤겔이 변증법을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이 발달하게 된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연과학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하고, 그 아이작 뉴턴의 중력의 법칙하고, 그다음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 요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회 현상에다가 적용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을 사회 현상에다 적용하면서 사회과학이 이제 태동한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정치학은 그래서 이어서 이제 사회계약설, 우리가 말하는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이어지는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공리주의, 벤덤, 밀, 존 스튜어트 밀, 이런 공리주의, 이런 계몽사상 중심의 근대 정치 철학으로 이어진 거고, 그 다음에 고전 철학,
그리스 철학이 이제 고대 때 활짝 꽃을 피웠다가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배척을 받았던 거고, 중세 때는 완전히 이제 매장이 됐던 것이 고전 철학인데, 이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르네상스에 들어오면서 이제 고전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해서 이제 번역되고 해서 이 고전 철학에 대한 관심,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 현상에다 적용을 시켜서 이제 정치 철학 형태로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고, 경제학은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 여유가 생겼던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애덤 스미스가 비로소 가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두면서 비로소 노동가치설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경제학이 이제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식량 생산은 이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이제 기하급수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문명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을 씀으로 해서, 이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애덤 스미스의 그 여유의 경제학과 그 다음에 토마스 멜더스의 위기의 경제학, 이렇게 해서 경제학이, 고전 경제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고전 경제학을 이제 결합시켜서 데이비드 리카도가 이제 고전 경제학을 완성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이래서 이제 산업혁명의 이제 경제적 논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그 다음에 토마스 멜더스의 인구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리카도의 노동가치설, 그 다음에 지대론, 그 다음에 중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상주의 반발해서, 중상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을 축적하자고 하는 게 이제 고전적 그 중상주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보호무역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인류 문명이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농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농주의는 토지에다가 씨앗만 뿌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농업이 이제 발전하니까, 비교우위에 기초해서 서로가 교역을 하면,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양을 키우고 프랑스에는 이제 밀을 키워서 서로 비교우위에서 교역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주의에서 세계 평화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이제 중농주의와 비교우위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진작 그 공부한 내용이지만 그 신고전 경제학이 등장하면서 그 한계 효용학파가 이제 등장이 된 거죠. 한계 개념이 이제 등장이 됐다, 다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그것이 계급 투쟁론으로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이 정치학에서 사회학에서 경제학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의 엄청난 발전에 힘입어서 등장이 되고 발전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세분화. 사회과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이런 식으로 세분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경제학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되고, 정치학도 뭐 정치사상, 정치제도 뭐 이런 식으로, 사회학도 뭐 사회계층론, 뭐 사회조직론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사회학이 굉장히 이제 세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한 흐름은 뭐냐면, 이런 것을 또 하나로 묶고자 하는 학제적인, 우리 흔히 말 인터디시플린이라고 하죠. 인터디시플린, 그러니까 학문, 디시플린은 학문 아닙니까? 학문을 묶는다고 해서 우리는 학제. 그래서 이런 학제적인 그런 또 흐름이 있었어요. 그 학제를 또 넘어서 이제 더 넘어서 우리는 통섭 개념이 났습니다.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통섭 개념이 등장이 됨으로써 사회과학은 결국 하나다. 경제학의 미시거시도 결국 하나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미시거시가 굉장히 뭐 상당히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경제학은 결국 하나고, 정치학도 결국 하나고, 사회학도 결국 하나고, 그리고 정치, 경제학, 사회학도 결국은 하나의 그냥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또 학제와 이 통섭의 그런 조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조류로 지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을 구분해 보자면 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이제 순수 사회과학이 있고,
응용 사회과학이 있죠. 정치학을 응용한 뭐 행정학, 뭐 경제학을 응용한 경영학, 사회학을 응용한 복지학, 뭐 이런 식으로 응용 사회과학이 또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사회복지학이 굉장히 이게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의 기초에서 이제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응용 사회과학이 등장한 것이고, 또 정치학을 토대로 해서 행정학이라고 하는 또 응용 사회과학이 발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토대로 해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응용 사회과학이 나온 것이죠. 법학은 뭐 아주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 사회과학을 묶어서 또 순수하게 이제 그 응용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학제 개편을 해서 법학은 학부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그래서 법학 전문대학원이 줄여서 법전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하나 부닥치는 문제가 바로 이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네? 본래 이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을 받아들여서 꽁트가 이제 사회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경제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정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시작한 그런 학문이고, 이런 학문이다 보니까 자연과학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사회과학도 사실관계만을 다뤄야 됩니다. 팩트만을 다뤄야 돼요. 가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치 판단의 영역은 꽁트가 말하는 바로 형이상학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의 영역이에요. 철학이 바로 우리가 인식론,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 이렇게 셋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윤리론의 중심 핵심이 바로 이 가치거든요. 가치 판단은 신학 단계, 그다음에 형이상학 단계에서는 하는 것이지, 실증주의 단계에 가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 가치를 배제할수록 그 연구는 과학적이 되고 타당성을 가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와서 보면, 사회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가치 판단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중립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혼재될 수밖에 없다. 이 혼재된 것 때문에 오늘날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계속 이게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가 없고, 아직도 원초적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전혀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우리가 하루 밤 자고 나면 또 바뀝니다. 하루하루 바뀌는데 사회과학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죠. 왜 그러냐? 바로 이 가치 판단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고,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지만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럼 가치 판단을 배제하면 이거는 사회과학으로서 기반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과학이 갖는 어떤 원초적인 한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어제 뉴스에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K스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핵융합, 핵 K스타, 인공태양.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토카막이라고 하는 데서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높여서 수소를 헬륨으로 전환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인공태양이고, 지금 태양에서 지금 저기 불이 활활 타는 원리가 바로 그 핵 융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대로 이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K스타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가 어제 지금 그 1억 도 이상 온도를 올려서 수소를 이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시간을 30초까지 연장했다는 것이죠. 세계 최장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25년, 앞으로 5년 뒤에는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 지금 이제 꿈에 접어든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모르게 자연과학에서 어떤 그 뭐랄까 발견과 발명은 하루가 모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회과학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변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치 판단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구조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장을 바꾸어서 사회구조론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회구조론은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 요소에 대한 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개인과, 그 다음에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조직, 집단과, 그 다음 조직과 제도와, 이런 차원. 아니면은 개인들이 모여서 계급 계층이 되는 이런 차원. 이런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바로 사회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구조론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이제 조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류, 지금 말한 것처럼 개인, 집단, 조직, 제도, 이런 층위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조직론 계보가 있습니다. 또 한쪽 계보는 사회 계급 계층론 계보가 있습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계급 계층을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뭐 그 협동, 조화 이런 것보다는 갈등, 투쟁 이런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조류가 있고, 반면에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집단, 조직 제도로 가는 쪽은 그렇게 해서 사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조화, 협동이 주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모순, 갈등, 투쟁 이런 것은 부차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두 흐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둘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두 개 흐름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회를 이루는 이제 최소의 단위가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입니다. 인간만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죠. 유인원, 뭐 원숭이과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왜 그러면 사회적 동물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보면 인간만이 완전한 직립보행을 합니다. 완전한 직립보행을 해요. 그리고 인간만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뇌가 커졌습니다. 발달해서 뇌가 굉장히 용적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 용량도 크고 분석 종합 이런 IQ, EQ, 그 다음에 MQ, SQ 이런 게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IQ, intellectual quotient, 그러니까 그 다음에 EQ, emotional quotient, 그 다음에 MQ, 도덕지수, moral quotient, SQ, spiritual quotient, 영성.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은 가장 낮은 단계 IQ로부터 시작해서 EQ, MQ, SQ까지 이렇게 해서 용적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직립하다 보니까 발가락보다 손가락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통해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인간이만이 이제 완전한 직립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만이 완전히 직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허리가 이제 짤록해지니까 출산에 굉장한 큰 고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그 임신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숙아를 출산해요. 미숙아를 출산할 수밖에 없어요. 미숙아를 출산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하려니까 이제 가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보육기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임신기간이 충분히 길어서 14개월, 15개월 돼서 염소나 양처럼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고 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자립을 할 수 있다면 사회생활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 9개월로 미숙아 단계로 태어나기 때문에 최소 2년은 키워야 아이가 이제 직립을 하게 되고, 최소 보육기관에, 그 다음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고 해서 최소 한 10년은 키워야 자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완전한 직립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지각, 사고, 의지, 그 다음에 비판적 분석,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는 부모인가 자녀인가, 난 장남인가 막내인가, 항상 이런 판단합니다.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항상 이런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상징체계를 사용합니다. 말과 문자와 표정과 이런 이제 상징체계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간은 원자적 개인으로부터 사회적 개인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분담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우리가 한 민족이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제 목적의 분담, 그 다음에 거래, 내가 모자란 것으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협,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공존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의식, 윗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학기 말 중간 시험을 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래야지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세를 하고, 이런
이런 사회적 통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 익힌다는 얘기죠. 인간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적응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다양한 상징체계를 사용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제스처가 있죠. 아주 원초적인 뭐 화났을 때 이빨을 드러낸다든지, 좀 눈을 찡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원초적인 제스처고, 그 다음에 말과, 그다음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문자가 되는 거고, 문자가 될 때도 이제 좀 더 고상화되면 이제 산문에서 운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그림, 뭐 문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상징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식을 할 때도 어떤 거는 인식을 하고 어떤 거는 일부러 외면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력이죠. 모든 인식을 거부하는 건 이제 자폐증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자극을 나한테 필요한 걸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는 배제하면 되는데 모든 걸 배제합니다. 이게 자폐증이죠. 이게 이제 분별력에 의한 선택, 선택적으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외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또 반응을 하고 어떤 거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유형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협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의, 서로 합의를 하고 상호 의존할 때, 그 다음에 개별적 노력보다는 힘을 합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야구를, 축구를 할 때 나 혼자 뛰는 것보다는 9명이 뛰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고 9명인지, 야구도 혼자 나가는 것보다 9명이 나가야 이긴다 그런 거 알거든요. 농구도 5명, 6명 이렇게 팀을 짜야 이긴다는 걸 이제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상대적 효율수 인지를 하고, 그 다음 보상체계에 대한 인지, 내가 협동을 하고 힘을 합치면 월급을 받는구나, 내가 알바를 하면 시급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보상체계에 대한 인지, 그 다음 내가 같은 1시간 일해도 시급을 받지만 내가 좀 더 물건을 많이 팔면 사장님이 기분 좋아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구나, 내가 좀 일을 잘 못하면 깎일 수도 있구나, 이런 이제 보상체계에 대한 인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요. 동일 목표 추구에서는 협동을 갖지만 과정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한 규칙에 적용해서 갈등과 상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동, 경쟁, 갈등,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갈등은 목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에 발생하고, 집단 간 갈등의 증가는, 집단 간의 갈등이 증가하면은 집단 내는 훨씬 더 결속력이 증가하죠. 우리가 일본과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 한국인들이 훨씬 더 결속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는 결속력이 훨씬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사회 실제론,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실제로는 이제 소셜 리얼리즘, 그리고 사회 명목론 소셜 노미널리즘, 이렇게 말하죠. 사회 실제로는 쉽게 말해가지고 개인에 대한 사회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사회 유기체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의 합과 다르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회 명목론은 기계론적 사회관입니다. 개인을 합쳐야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회보다는 각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사회 명목론입니다. 이건 뭐 이름은 서로 뭐 다르게 부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회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중요하고 구성하는 개인보다는 전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 사회 명목론은 반대죠.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에 기초한 것이 이제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에 기초한 것이 자본주의, 개인주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길게 좀 더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 부분 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사회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오래되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그렇게 되면 정형화됩니다. 형태를 갖는 거죠. 프로그램화되고, 그 다음 안정화되는 거죠.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것이 지위 또는 역할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대학 입학해서 같은 과 학생 만나서 처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 안녕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너는 과대표를 해라. 너는 뭐 총무부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위가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지위에 맞는 또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반복이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층, 계급, 신분 현상.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그 소득에 따라서 계층이 쪼개집니다. 상류층은 강남에 살고 하류층은 강북에 삽니다. 상류층은 서울에 살고 수도권에 살고 하류층은 지방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계층이 이제 나눠지고 그다음 계급별로 같은 서울 사람이라도 돈을 가진 자본가가 있고 일을 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같은 시골 사람이라도 그렇게 계급이 또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신분,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는 계층으로 나눠집니다. 소득에 따라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근대에는 계급으로 나눠졌습니다. 자본가냐 노동자냐 이걸 갖고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근대에 가면 신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비냐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이 어느 사회든 존재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서로 깨지게 만듭니다. 해체시켜요. 디스트럭션 해체시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아까 말한 집단이랄지 그 다음에 조직이랄지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구성원들 하나로 봅니다.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면 그 가정을 어떻게든 부유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 현상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결속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급 계층 사회학에서는 해체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조직론에서는 결속, 솔리데리티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큰 흐름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변하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정학입니다. 소셜 스태틱스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항상 비슷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 동학입니다. 소셜 다이나믹스죠. 예를 들면 그 가족 관계는 전근대, 근대, 현대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학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나 들어가 보면 다르죠. 엊그저께 무슨 인기 유명인 중에 한 사람 뭐 일본 그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죠.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정자은행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정이 또 새로운 가정이 돼요. 옛날의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자녀가 한둘은 돼야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되 아이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는 같은 남남 여여 이렇게 동성 결혼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아예 여자 혼자 그냥 정자은행 가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학적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가정은 존재해요.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회동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형태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정학의 관점이 있고 사회동학의 관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구조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게 이제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기능론과 갈등론입니다. 기능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호의존성을 중시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의존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한테 경제적인 거 의존하고 또 부모는 자녀한테 또 안정감을 또 의존합니다. 이런 서로 상호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상호의존하고 조화, 협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쪽을 기능론에 오릅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구조주의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상호전성보다는 불평등, 대립, 불일치가 훨씬 더 크다. 그 다음에 강제와 억압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상호의존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강제와 억압 관계고, 그 다음에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생각이 다르다. 부모는 기성세대로서 현재 뭐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자기 집값이 오르니까 호의적이지만 자녀는 이제 그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부모와는 이해관계 다르죠. 반대죠. 뭐 이런 식의 서로 대립과 불일치 현상이 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보는 관점은 크게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론에 가까운 것이 사회 조직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갈등론에 가까운 것이 계급 계층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화라고 하면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원자적인 상태로 태어난 아이가 원자적 개인이 사회적 개인이 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하잖아요. 사회화가 없으면 그냥 정글 속에 사는 누구였죠? 옛날에 정글 속에 사는 자연인 그대로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화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죠. 자, 사회화의 개념 먼저 보면은,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원자적 개인이 사회적 개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원자적 개인의 사회적 개인화 과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토믹 인디비주얼에서 소셜 인디비주얼로 변하는 과정, 그게 이제 사회화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우리 인간을 약간 좀 삐뚤어진 사람도 원만하고 이런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화입니다. 그 사회화가 좀 덜 되면 이제 일탈하게 되는 거죠. 사회화가 잘 되면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sane, 정상적인, 건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규범과 문화와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회규범, 문화, 가치체계를 저항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화입니다. 그리고 사회화를 들여다보면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자, 시행착오란 말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한문으로 쓴 것처럼 시험 삼아서 행동을 해보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배우는 거, 이게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영어로 하면 trials and errors입니다. 시험 삼아 해보고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트라이얼은 시험 삼아 해보고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해보면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사회화입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죠. 이게 바로 학습의 과정, 이게 바로 직접 학습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하려면 일일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실제로 주식을 사보고 돈을 잃어보고 이래야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배워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학습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웁니다. 가장 생생한 지식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시행착오를 겪고 계속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 가장 이제 분명한 그런 학습 방식인데, 이게 이제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학습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화는 심리적인 성숙 과정입니다. 머추레이션, 심리적으로 성숙하기, 임머추어, 미성숙에서 성숙 단계로 가는 게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 성격을 보면 일단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기뻐도 웃지 않고, 너무 슬퍼도 울지 않고, 너무 화나도 화를 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사회화가 잘 된 거죠. 기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화나다고 너무 폭력적이 되면 이거는 미성숙한 그런 사회화가 덜 된 거죠.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조절이라고 말합니다. 감정 조절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특히 감정 조절 중에서도 특히 분노 조절이 돼야 돼요. 뭐 좋은 것을 뭐 좋다고 뭐 이렇게 박수치고 박장대소 하는 거야 뭐 사람들 이해를 합니다만은, 화날 때마다 파괴를 하고 이렇게 파손을 하고 이러면
사회관계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분노 조절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감정 조절을 해서 또 자폐증 비슷하게 웃겨도 웃지 않고 울려도 울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적당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화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사회화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행동은 행태와 행동이 있습니다. 행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행태고요. 행동은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행동입니다. 행태는 무의식적인 것도 행태입니다. 잠잘 때 코를 고는 거랄지, 무의식적으로 코를 후비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다 행태입니다. 행동은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거. 내가 오늘 학교를 가야 되겠다. 점심을 먹을 식권을 사야 되겠다. 지하철을 타야 되겠다. 이런 거는 행동이죠. 행태는 무의식적으로, 뭐, 코를 후빈다든지, 머리카락을 만진다든지, 이런 건 다 이제 행태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그 행동도 있습니다. 엔티 소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사회적, 에이소셜, 어소셜한 그런 또 행동도 있고, 전사회적, 프리소셜, 아직 사회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 프리소셜한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야 돼요. 반사회적, 비사회적, 전사회적 행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는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eaningfulness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만나서 악수를 한다. 그걸 서로가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 남녀가 입을 맞춘다. 그럼 둘은 좋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입을 맞춘다는 건 단순한, 결혼식장에서 반지를 교환한다. 이거는 장래를 약속했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냥 반지 사다가 아무한테 갖다 꽂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행동은 meaningfulness,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것이 또 상징을 합니다.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미래를 같이 가자는 그런 상징을 하는 거고요.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악수를 하는 것은 서로 싸우지 말자는 뜻입니다. 서로 오른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왼쪽에다 칼을 차고 서로 왼쪽에 칼을 차고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야 되는데 칼을 뽑지 않고 악수를 한다는 것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우호의 뜻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지위가 있고요. 그리고 지위에는 역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규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선천, 타고나는 아프리오리, 그리고 포스테오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은 아프리오리, 태어날 때부터 살인은 나쁜 것이다, 폭력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게 우리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갖고 태어난 거죠. 후천에 와서 이제 또 더 이제 달라집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번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보강, 강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에 대한 그 관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시적 관점이 있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징을 주고받는, 상징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미시적 관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는 우리가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가감성제,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과 태도를 습득합니다. IQ, EQ, 이런 걸 배우고, 태도, 마음 편안해 할 때 다리를 꼬고 한다든지, 긴장하면은 다리를 모으고 한다든지, 이런 태도들을 습득을 해요.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 체계와 신념을 학습을 하고,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라면 여성에게 친절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지, 장남이라면 동생들을 잘 챙겨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가장이라면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자아 정체성. 그 다음에 성취 목표. 내가 뭘 앞으로 해야 될지, 요거를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는 남자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돼.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야 돼.
뭐 요런 성취 목표가 있어요. 꼭 그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꼭 결혼, 나는 비혼으로 가겠다. 그것도 나름 뭐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자기 나름대로 성취 목표를 이제 학습하는 게 바로 사회화입니다. 이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동질화, 사회 내 구성으로서 동질화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정성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는 학습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상, 잘하면 보상을 받는다.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를 배워요. 그 다음에 모방, 잘 모르는 건 일단 상대방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나아가면 이제 창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동일시, 내가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인류대학 졸업생들과 동일시하고, 내가 의사가 됨으로써 내가 의사 집단의 행동, 의사들과 나를 동일시하고, 이런 동일시. 내가 남자로서, 남성으로서 우울감을 동일시하고, 여성으로서 또 페미니즘에 또 동참하게 되고, 이런 동일시. 그 다음에 사회화 기관은, 이제 1차적 기관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족, 피어그룹, 또래 집단, 커뮤니티,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1차 집단이고, 2차 집단은 이제 학교,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는 지식을 전수받기도 하지만 사회화를 배우는 곳입니다. 가장 저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사회화가 중요하고,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고급 고등교육기관에 갈수록 이제 지식 습득이 중요하지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직장에 가도 어떻게든 적응을 해야 되고, 계속 직장을 옮겨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또 별로 취미에도 안 맞는, 적성에도 안 맞는 직장에 오래 버티고 있는 게 또 능사가 아닙니다. 하여튼 동료 집단, 그 다음에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2차 기관이고, 그 다음에 재사회화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가고, 뭐 군대 가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회에 계속 적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재사회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고, 은퇴를 하고, 이런 게 다 재사회화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재사회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서 그게 이제 집단이 되고 조직이 되고 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연결돼서 계급화 되고 계급이 되고 계층이 됩니다. 그런 개인과 개인, 그 다음에 개인과 뭐 집단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모르타르와 같은 것이 바로 지위와 역할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집어넣잖아요. 이 모르타르 없이는 그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지위와 역할은 우리 개인, 집단, 조직, 이런 그 벽돌 사이에다 채워넣는 접착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위와 역할입니다. 지위와 역할은 동전의 양면처럼 지위가 있으면 역할이 있고 역할이 있으면 지위가 있는 겁니다. 또 정의를 할 때는 그만큼 서로 반사적 정의를 해야 됩니다. 지위란 무엇인가? 지위란 개인이 사회에서 점하는 상대적 위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럼 역할은 뭐냐? 지위 점유자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정의할 때는 역할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역할을 정의할 때는 지위를 갖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반사적 정의, 상호적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위와 역할은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 밀접하다는 얘기죠. 그 지위는 이제 영어로 스테투스라고 씁니다. 스테투스. 이거는 이제 라틴어죠. 라틴어 그대로 지금 스테투스란 말을 씁니다. 영어로 쓰면 스테이트겠죠. 스테이트. 상태. 스테이트가 되겠지만 또 스테이트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또 스테투스라고 써요. 그 영어권에서는 라틴어를 영어로 변화시켜서 쓰기도 하고 또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라틴어의 퀀텀이죠. 퀀텀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거든. 질량, 퀀텀.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퀀티티잖아요. 퀀티티. 어떨 때는 퀀티티를 쓰다가 퀀티티. 그러나 이제 또
양자 물리학 할 때는 퀀티티 피직스라고 안 하고 퀀텀 피직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로 전화해서 쓰기도 하고 라틴어 원어 그대로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 할 때도 했잖아요. 수요 공급과 공급 사이 만나는 점 E가 이퀄리브리움, 균형점입니다. 균형점. 이퀄리브리움이라는 말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퀄리티예요. 같은 점, 이퀄리티. 근데 어떨 때는 이퀄리티라고 쓰기도 하고 또 수요 공급 곡선 쓸 때는 이퀄리티라고 안 쓰고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라틴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 지위란 말은 스테투스는 라틴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사회에서 점하는 상대적 위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우리 각 개인들은 지위가 여러 개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남자면서 가장이면서 내가 회사에서 과장이면서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어디 종교 집단에 가면 내가 뭐 신도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지위의 복수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지위가 굉장히 내가 남성에 충실해야 될까, 가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될까, 어떤 역할에 충실해야 될까, 이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책임성이 점점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림 그릴 때, 가장으로 그릴 때 아틀라스 증후군 그러잖아요. 가장은 남성으로서 강인함도 보여줘야 되고, 유능한 가장으로서 강력한 경제력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성세대로서 굉장한 출세, 나의 엄청난 그 위용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슬퍼도 울지 않아야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이런 굉장한 나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걸 아틀라스 증후군이라고 보죠. 아틀라스 증후군. 이런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제 귀속지위라고 그러고, 미래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합니다. 나는 현재는 대학 2학년이다. 그럼 귀속지위죠. 그러나 나는 졸업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법학 전문대학원을 진학해서 졸업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그럼 그건 변호사는 미래의 성취지위죠. 내가 지금 물리학과 다니지만 물리학과 학생으로서의 귀속지위지만 내가 의학 전문대학원을 진학해서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그지 의사는 또 성취지위가 되는 거고,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 내가 공인회계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미래의 성취지위입니다. 요걸 사회에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고, 하나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뭐랄까 압박,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그 관계가 단순치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이제 지위 점유자에 대한 기대입니다. expectation. 그러니까 역할 중에서는 당위적 역할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역할. 가장이라면 당연히 가정을 꾸려야 된다.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장남이라면 당연히 동생들을 다 챙겨야 된다. 이게 이제 당위적 역할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와서는 또 다릅니다. 현실에 와서는 가장이지만 내가 조금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 우리 맞벌이 하자. 이렇게 뭐. 장남이지만 동생이 두지나 되는데 다 챙길 수 없다. 동생들한테 내가 장남이지만 너희 다 못 챙기니까 일단 각자 알아서 하자.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역할 행동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잘한 데 대해서는 보상을 받게 되고, 못한 데 대해서는 제재, 생션이나 아니면 아까 나온 것처럼 처벌, 퍼니시먼트 이런 걸 이제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위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의 요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생물학에서는 이제 지위가 구조가 되는 거고요, 역할이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에서 지위 역할은 생물학에서 이제 그 구조와 기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와 사회화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위예요. 그 문화를 내면하는 것이 사회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사회와의 관계,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탈과 부작용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화를 잘못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일탈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쓰면
일탈은 뭐예요? 일자는 숨는다는 거죠. 도피하고 숨는 거. 일이라고 그러고 탈은 벗어난다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탈출, 일탈, 숨고 도망가는 거. 영어로는 deviation 이렇게 말합니다. 탈선, 탈선은 선을 벗어났다는 거죠. 기차, 열차가 이제 궤도를 따라가는데 궤도를 벗어난 걸 탈선했다고 합니다. 탈선은 영어로 딜링컨시라고 합니다. 부적응, 적응을 못한 겁니다. 적응한 게 adjustment입니다. adjustment입니다. 거기다가 부적응이라 앞에다가 멜 붙여서 멜 adjustment 이렇게 말합니다. 멜 adjustment. adjustment 그러면 이제 적응이고 앞에다 멜 붙여서 멜 adjustment. 그럼 이거는 부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폐. 이건 자폐는 스스로 문을 닫는 거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오티즘 자폐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도 거부하는 게 바로 자폐잖아요. 내가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일 거 구분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걸 거부하는 거, 스스로 저절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자폐입니다. 자폐. 그 다음에 일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적응인지 부적응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영화 까뮤 꼴로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로댕의 연인이었던 그 천재 조각가입니다. 그 여자는 약간 천재적인 조각가였지만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 사람은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혀서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용이 돼서 20대 초반에 수용이 돼갖고 90까지 살았어요. 한 70년 이상을 그 정신병원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볼 때는 정신병자였죠. 그러나 오늘날 볼 때 이 사람은 천재 조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신병자예요. 지금 오늘날 볼 때는 천재적인 창조적인 그다음에 요즘 또 여기 나오고 있는 전기 니콜라스 테슬라, 니콜라스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토마스 에디슨과 동시대의 이제 전기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어떻게 보면 천재와 사기꾼 사이를 넘나들었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기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노후를 불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날 이제 부활이 되어갖고 니콜라스 그다음에 이렇게 이름까지 테슬라 이래갖고 니콜라스 테슬라 이름 두 개를 쪼개갖고 이제 회사가 생길 정도로 시간적으로 그냥 공간적으로 그래요. 한국에서는 약간 비정상이라도 이제 미국 가서는 또 천재가 될 수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쉽지 않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탈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 시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일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갈등론이죠. 기록론은 모든 사람들은 일탈하는 게 비정상이다. 갈등론은 일탈 안 하는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미시적 시각이 있었어요. 상호작용론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노미로 볼 수 있습니다. 소외 현상, 규범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규범이 약화되거나 여러 규범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일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병리 현상, 소셜 패솔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병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사회 해체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셜 디스트럭션, 이는 하나의 사회 해체 요소다. 지금 말하는 우리가 보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회 해체가 다가왔다는 징조다 이렇게 보는 또 시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 갈등론, 가치 갈등론, 가치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차별적 교제 이론, 그 다음에 일탈자와의 교제함으로써 일탈이 전염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별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점점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낙인 이론, 라벨을 친다는 거죠. 레블링 디오리,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탈의 기능,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일탈에 대한 제재, 일탈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생션을 가하면 그 예방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일탈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결과 가치에 대한 체계가 강화, 인포스먼트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반면에 기존 질서가 가치 체계 파괴로 인한 사회결속과 이완, 이런 또 역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일탈을 우리가 그러니까 양면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학기 말 시험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